저는 김미영입니다. 북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주장이었죠. 아니, 이제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 것 같네요. 2024년 그해 가을, 저와 제 동료들은 동남아시아 국제 핸드볼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곳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간 게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 갔던 겁니다. 대회가 열리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년이에요. 2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죠. 처음 탈북을 결심한 건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팀 센터 선수였던 정은이가 훈련 중 무릎 인대가 파열됐어요. 하지만 코치는 정은이에게 진통제만 먹이고 계속 뛰라고 강요했죠. 결국 정은이는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선수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탄광으로 보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북한에는 제 부모님이 계셨고 동생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대표팀 막내 선수인 박혜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혜진이는 당시 17살이었죠. 아직 어린 선수였는데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절실했어요. 혜진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주장 언니, 저 언니 믿어요. 언니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선수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후 샤워실에서, 식사 시간에, 잠들기 전 침대에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냈죠. 놀라운 건 12명 전원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거죠.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회 참가 6개월 전부터 브로커와 연락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연락했냐고요? 저희는 가끔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 몰래 메모를 전달받곤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드디어 동남아시아 대회 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경기에 집중하는 척했고 감시 요원들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대회 기간 내내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계획을 수백 번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실수하면 우리 모두 끝이었으니까요. 마지막 경기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감시 요원 2명이 저희 숙소 복도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요원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동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요원들은 취기가 오른 상태였죠. 저희가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밤 11시쯤 요원들이 완전히 잠든 걸 확인했어요. 저는 다른 선수들 방으로 조용히 가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계획한 대로 움직였어요. 침대 시트를 묶어서 만든 밧줄을 창문 밖으로 내렸습니다. 숙소는 3층이었죠. 높지 않았지만 떨어지면 다칠 수 있는 높이였어요. 막내 혜진이가 먼저 내려갔고 저는 마지막에 내려갔습니다. 땅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주변은 어두웠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희는 미리 약속한 장소로 뛰어갔어요. 200m쯤 떨어진 골목이었죠. 거기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현지인이었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빨리 오라고 했어요. 저희는 준비된 벤에 올라탔습니다. 12명이 다 타니까 비좁았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숙소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북한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옆자리에 앉은 부주장 이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이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3시간 걸려요. 한국 대사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해낸 거예요. 2년 동안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해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북한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죠. 제가 탈북한 걸 알게 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혜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자유야.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자유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저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통제와 감시의 연속이었죠. 이제 그 모든 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 6시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나왔어요. 저희를 보는 직원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놀람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12명은 동시에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두려움도, 긴장도, 그리고 희망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대사관에서의 3주는 길고도 짧았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망명 절차를 밟았죠. 서류 작성하고, 면담하고, 신원 확인받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아무도 저희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희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죠.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됐냐고요? 사실 준비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북한에서 배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탈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죠.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직접 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죠. 하늘 위를 날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탈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혜진이는 옆자리에서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7살 소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4시간쯤 지났을 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땅을 밟는구나.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창밖으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평양에도 고층 건물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죠. 착륙했다는 안내가 나왔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모든 사람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는 거였죠. 네모난 물건이었는데 빛이 났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걷고 통화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저게 뭐예요? 왜 다들 저걸 들고 있죠? 저도 몰랐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옆에서 설명해 줬어요. 저건 스마트폰이에요. 전화기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전화기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전화기는 집에 하나 있는 유선 전화가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당에서 허락받은 집만 설치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개인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고요. 공항 안을 걷는데 계속 신기한 게 나타났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저희가 다가가니까 쉭 하고 열리는 겁니다. 혜진이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저도 놀랐어요. 마법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라고 했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위에 서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혹시 발이 끼이면 어떡하나.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타세요. 안전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계단이 제 발을 싣고 위로 올라갔죠. 신기했어요. 동시에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정상인 세상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에 면세점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물건들이 보였죠. 화장품, 가방, 옷, 향수, 온갖 상품이 진열돼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봤죠. 한 선수가 물었어요. 저게 다 진짜예요. 진짜 파는 물건이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었어요.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됐고 장마당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물건을 파는구나. 주차장으로 나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가 너무 많았어요. 주차장이 차로 가득 차 있었죠. 온갖 색깔, 온갖 크기의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차가 귀했어요. 간부들이나 타는 게 차였죠. 일반 사람들은 걷거나 전차를 탔습니다. 저희는 큰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끝없이 달리고 있었죠. 수백 대, 아니 수천 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들이 일제히 서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질서정연했죠. 건물들도 놀라웠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유리로 된 건물도 많았죠.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는데도 거리는 밝았어요. 건물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거든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전광판에서는 광고가 나왔죠. 밤인데도 나처럼 환했습니다. 혜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밤에도 이렇게 밝아요. 진짜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을 켤 수 없었거든요. 평양 중심부는 그나마 나았지만 지방은 완전히 암흑이었죠.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밤이 두렵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어요. 편의점 간판이 보였죠. 24시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다는 뜻인가요? 식당도 많았어요. 온갖 종류의 음식점이 즐비했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일본 음식. 간판만 봐도 배가 고파졌죠.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했어요.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죠.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어요. 새 건물처럼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웃는 얼굴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지내실 거예요. 한국 생활 적응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인 1실이었죠. 저는 수진이와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도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밖이 보였죠. 수진이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정말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잤거든요. 개인 공간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침대도 따로, 사물함도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또 놀랐어요. 뷔페였거든요. 음식이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밥, 국, 반찬, 고기, 생선, 샐러드, 과일.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몰랐죠.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다 드실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시에 음식을 담았어요. 조금씩만 담았죠. 혹시 혼날까봐. 자리에 앉아서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이 따뜻했어요. 맛있었고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한반도인가? 북한과 한국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저는 28년 동안 뭘 하고 산 걸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살아남았구나. 하나원에서의 첫 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게 쏟아졌거든요. 아침마다 교육이 있었죠. 한국 사회 이해하기, 법률 교육, 취업 준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식당에 갔을 때 저는 또 뷔페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나왔는데 오늘도 똑같았거든요. 밥, 국, 반찬, 고기. 어제랑 메뉴만 조금 다를 뿐 양은 똑같았죠. 혜진이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언니, 이거 매일 이렇게 나와요. 진짜 다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귀했거든요. 이렇게 풍족한 게 당연할 수가 없었죠. 점심시간에 직원이 저희에게 스마트폰을 나눠줬습니다. 교육용이라고 했어요. 저는 손에 들린 네모난 물건을 빤히 쳐다봤죠. 이게 전화기라고요.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가벼웠습니다. 직원이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돼요. 이렇게요. 화면을 누르니까 불이 들어왔습니다. 색색깔의 네모난 그림들이 나타났죠. 직원은 그걸 앱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신기해서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라는 걸 열었어요. 화면에 영상들이 가득 떴습니다. 온갖 종류의 영상이 있었죠. 음악, 요리, 게임, 일상. 저는 무작위로 하나를 눌렀어요. 한국 노래였습니다. 여자 가수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영상이었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케이팝인가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음악이었어요.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속 영상을 봤거든요. 한국 드라마도 찾아봤어요. 북한에서 몰래 본 적이 있었죠. USB로 돌려보던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다니. 저는 밤새 영상을 보다가 새벽 4시에야 잠들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편의점 체험 교육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를 데리고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선반에는 온갖 상품이 빼곡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컵라면,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가격표도 붙어 있었죠. 저는 숫자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여기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죠. 하루 종일 연다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직원들은 언제 쉬나요? 밤에도 일하는 건가요? 신기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차가운 음료수가 가득했죠. 우유, 주스, 커피, 이온 음료. 손이 저절로 나갔어요. 하나 집어들고 싶었습니다. 가져가도 돼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바나나 우유를 하나 집었죠.
카운터로 가서 돈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으로 뭔가를 산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밖으로 나와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맛있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하철 체험이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을 타보는 거였죠. 역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인파에 밀려 계단을 내려갔죠.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돼 있었어요.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왔죠. 정말 2분 뒤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했어요. 열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죠. 열차가 출발하자 몸이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터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서서 폰을 보고 앉아서 폰을 보고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되거든요. 와이파이요? 저는 그게 뭔지 물어봤죠. 직원은 무선 인터넷이라고 설명했어요. 공짜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짜로 인터넷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인터넷은 극소수만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죠. 근데 여기서는 지하철에서도 공짜로 쓴다고요. 저녁 시간에 배달앱 교육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였죠. 직원이 시범을 보여줬어요. 앱을 열고 음식점을 고르고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0분 안에 배달돼요. 집 앞까지 가져다 줍니다. 30분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와요. 직원은 진짜라고 장담했죠. 저희는 실습으로 치킨을 시켜봤습니다. 앱에서 치킨집을 찾고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어요. 결제는 카드로 했죠. 화면에 주문 완료라고 떴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0분 뒤에 치킨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배달원이 상자를 건네줬죠. 저는 상자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왔네요. 상자를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따뜻했어요. 치킨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바삭했어요. 입에 넣자 기름이 착 퍼졌죠.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니. 하지만 밤이 되면 괴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났거든요. 북한에 계신 부모님이요. 지금쯤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제가 탈북했다는 걸 아실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처벌받으실까?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수진이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도 똑같이 가족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말없이 각자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저희는 여기서 따뜻한 밥 먹고 편한 침대에서 자고 자유를 누리는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저희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텐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는 서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각자의 두려움을 나눴죠. 혜진이가 말했어요. 언니들, 우리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였죠.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수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슬픔과 희망이 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12명이 함께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거예요. 반드시요.
하나원에서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심리 상담 시간이 있었죠.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담은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자 상담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미양 씨.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상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 운동선수 생활이 어땠나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땠냐고요? 지옥이었다고 대답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힘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저는 입을 열었어요. 상상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계였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억눌러왔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북한에서 국가대표 선수는 특권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일반 사람들보다 배급을 더 받았고 좋은 시설에서 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어요. 메달을 따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못 따면 처벌받았죠. 탄광으로 보내지거나 농장으로 추방당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처벌받았죠. 저는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2022년에 저희 팀 센터였던 정은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훈련 중에 무릎 인대가 파열됐죠. 그날이 생생합니다. 은희가 점프슛을 하다가 착지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바닥에 쓰러져서 무릎을 움켜쥐었죠. 저는 달려갔습니다. 은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은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일어나. 훈련 계속한다. 은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못 일어나겠다고, 너무 아프다고. 하지만 코치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픈 게 무슨 핑계냐. 일어나서 뛰어. 결국 은희는 진통제를 먹고 다시 뛰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요. 훈련이 끝날 때쯤 은희의 무릎은 풍선처럼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는 가지 못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훈련했습니다. 한 달 뒤 은희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무릎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됐죠. 선수 생활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탄광으로 보내졌어요. 저는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23살이었어요. 평생 운동만 하다가 무릎 다쳤다고 탄광에 보내졌죠.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상담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음 상담 시간에는 다른 선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단 상담이라고 했어요. 저희 12명이 모두 모였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각자 힘들었던 경험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서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부주장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16살 때 대표팀에 뽑혔어요. 그때 언니가 하나 있었죠. 수진이의 언니는 육상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죠. 실력이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못 땄습니다. 언니는 처벌이 두려웠어요. 탈북을 시도했죠. 하지만 잡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그 이후로 언니를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언니가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수용소에 가면 나올 수 없거든요. 평생 거기서 살아야 해요.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선수들도 수진이를 안아줬죠. 막내 혜진이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상을 숨기고 계속 뛰었어요. 발목이 다쳤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혜진이는 15살 때 훈련 중 발목을 삐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코치에게 말하지 못했죠. 말하면 약한 선수로 찍힐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아픈 걸 참았어요. 훈련 끝나고 혼자 울면서 얼음찜질했죠.
지금도 날씨가 흐리면 발목이 아파요. 15살 소녀가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니.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식단 조절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렸고, 누구는 코치한테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도구였죠. 메달 따는 기계였어요. 그 말이 나오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희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북한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12명 모두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2년, 아니 평생을 참아왔던 게 터져나왔습니다. 상담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른들이 저희 앞에서 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상담사는 저희와 함께 울어줬죠. 여러분, 이제는 안전해요. 여기서는 인간으로 대우받아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니. 저희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니. 상담이 끝난 뒤 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죠.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우리 살아남았어요. 정말 살아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고 여기까지 왔죠.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질까요? 저희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혜진이를 바라봤어요. 19살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원에서 준 공책에 처음으로 글을 쓴 거였죠. 오늘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아팠지만 필요한 시간이었다. 상처를 꺼내놓고 보니까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죠.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볼 시간이었죠. 상담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꺼내놓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밤에 가끔 악몽을 꾸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원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양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무슨 일이죠?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친선 경기를 하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선 경기요. 저희랑요. 진짜예요. 정말로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대표팀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먼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감격스러웠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받아준다니, 함께 뛰고 싶다고 해준다니. 다른 선수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믿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물었죠. 진짜 맞아요. 꿈 아니에요. 혜진이는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일주일 뒤 저희는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가대표 훈련 시설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죠.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북한의 체육관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골대도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조명도 환했어요. 저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운동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북한 체육관은 낡았었거든요. 바닥은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조명은 어두웠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죠. 근데 여기는 완벽했습니다.
탈의실도 놀라웠어요. 개인 사물함이 있었고 샤워 시설도 깨끗했죠. 수건도 새 것이었고요. 저는 유니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국 핸드볼 협회에서 준비해 준 거였어요. 유니폼을 입고 코트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한국 선수들이 있었어요. 10명쯤 됐죠. 모두 저희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다가왔어요. 주장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은이에요. 주장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미향이에요. 반갑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들 정말 존경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존경한다고요. 저희를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게 느껴졌죠.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공을 만지니까 손에 익었어요. 역시 핸드볼은 제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패스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함께요. 공이 오가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저는 웃으며 뛰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운동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드디어 친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과 저희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했어요. 진지한 경기는 아니었죠. 그냥 재미로 뛰는 거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뛰어다녔습니다. 공을 받고 패스하고 슛을 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수천 번 반복했던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골을 넣었을 때 한국 선수들이 박수 쳐줬어요. 상대 팀인데도요.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대를 짓밟아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죠. 경기가 끝난 뒤 모두가 모여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언니들 실력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운동 계속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어요.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지은이가 말했어요. 실업팀에서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코치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실업팀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시 운동할 수 있을까요? 선수로 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일주일 뒤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실업팀에서 입단 제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저희 12명 모두에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팀들이 미양 씨 팀 영상을 봤대요.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저희를 원한다고요. 탈북자인 저희를요. 그날 밤 저희 12명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 나눴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운동 계속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혜진이도 동의했어요. 저도요. 운동선수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몇몇 선수들은 고민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었죠. 다른 길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선수들을 바라봤습니다. 뭘 선택하든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었어요. 한 달 뒤 저를 포함한 7명이 실업팀 입단을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대학 진학이나 지도자 과정을 밟기로 했죠.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썼어요. 김미향. 이제 저는 한국 실업팀 소속 선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요. 12명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했죠. 혜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저희 진짜 해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응, 우리 해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북한에 남은 가족들 생각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저희가 잘 되는 게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성공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아야 했어요. 그래야 북한 당국이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희가 유명해지면 국제사회가 주목할 거고, 그럼 가족들도 조금은 안전해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북한에서 봤던 그 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는 별은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언니, 우리 앞으로 잘 될 거죠?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정말 그랬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죠. 두렵지만 설렜습니다. 이제 저희는 자유로웠으니까요. 꿈꿀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하나원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죠. 이곳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사회제도도 배우고, 살아가는 방법도 배웠어요. 수료식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수료증을 받는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제 이름이 불렸어요. 김미향.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원장님이 수료증을 건네주셨죠. 저는 그걸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저희는 정착 지원금을 받았어요.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통장을 받아들었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미향. 이게 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직원이 함께 가줬어요. 스마트폰을 사러 가는 거였죠. 교육용으로 쓰던 건 반납해야 했거든요. 이제 각자 폰을 사야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압도당했어요. 온갖 종류의 폰이 진열돼 있었거든요.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랐죠. 직원이 추천해줬습니다. 이 모델이 괜찮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좋아요. 저는 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제 손에 딱 맞았죠. 계산대로 가서 돈을 냈습니다. 제 돈으로 제 폰을 산 거예요. 상자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제 거라니, 제 폰이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밖으로 나와서 저는 바로 폰을 꺼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환영 메시지가 떴죠. 저는 설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앱을 다운받았어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니.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셀카를 찍어봤죠.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저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유로운 제 모습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실업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팀이었어요. 첫 훈련 날 저는 긴장했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선수들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미양 씨 맞죠? 환영해요. 코치님도 악수를 청하셨어요. 잘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하지만 다들 친절했어요. 북한 코치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했어요. 패스, 드리블, 슛. 익숙한 동작들이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북한에서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혼나고 압박받기만 했죠. 점심시간에 팀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구내식당이었어요. 뷔페식이었죠. 저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음식을 적당히 담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미양 씨, 적응 잘 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들 잘해주셔서 괜찮아요. 그 선수가 웃었습니다. 우리 팀 분위기 좋아요. 편하게 지내요. 정말 그랬습니다. 팀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죠. 북한 팀하고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폰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였어요. 누가 준 게 아니라 제가 일해서 번 거였죠. 저는 바로 다른 선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12명이요. 단체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오늘 저녁 치킨 먹을래요? 제가 살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들 좋다고 했어요. 저희는 약속 장소를 정했죠. 저녁에 치킨집에서 만났습니다. 12명이 모두 모였어요. 하나원을 나온 뒤 처음 다 같이 모이는 거였죠. 저는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후라이드 2마리, 양념 2마리, 콜라도 시켰어요. 제 돈으로요. 치킨이 나왔을 때 저희는 환호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이었죠. 저는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자, 건배할까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 다들 콜라 잔을 들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건배. 저희는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좋은지. 수다가 끝없이 이어졌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저 대학 갈 거예요. 체육교육과로요. 혜진이도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실업팀 잘 다니고 있어요. 코치님이 실력 늘었대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모두 잘하고 있구나.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인권 증언 활동을 해달래요. 선수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하려고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저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웃고 울고 추억하고 꿈꾸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 혜진이가 말했어요. 언니들, 1년 후에 또 만나요. 그때도 이렇게 치킨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1년 후에 또 만나자. 그때는 더 많이 발전해 있겠지.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1년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죠. 북한에 계신 부모님도 지금 이 별을 보고 계실까요? 부모님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훈련장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코트에 섰죠.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저는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코트를 가로질러 달렸죠.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습니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골망을 흔들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구나. 여전히 핸드볼 선수구나. 코치님이 들어오셨어요. 벌써 왔네요. 열심히 하는구만. 저는 인사했습니다. 네, 연습하고 싶어서요. 코치님이 웃으셨어요.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다음 시합 때 출전시켜 볼게요. 출전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식 경기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했어요. 기본기를 다지고 체력을 키우고 전술을 익혔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선택이었죠. 첫 경기 날이 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떨렸어요. 곧 출전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죠.
후반전이 시작되고 코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양 씨, 들어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유니폼을 매만지고 코트로 걸어 들어갔어요.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코트를 밟았죠. 공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받아서 드리블했어요. 상대 선수를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슛을 날렸습니다. 골이었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었어요. 관중석이 환호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이게 시작이구나.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구나. 경기가 끝나고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물줄기를 맞았죠. 탈의실에서 폰을 확인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골 넣는 거 봤어요. 멋있었어요. 수진이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역시 우리 주장. 자랑스러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우리 모두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 그리고 저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요. 두렵지 않았어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